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방되면서 낯선 육상 이동수단이 잇따라 선을 보였습니다. 첫 주자는 인력거였습니다. 187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그 후 1899년까지 서양마차, 자전거, 전차, 철도가 차례로 등장하죠. 의외로 자동차가 가장 늦었는데요. 첫 자동차는 1903년 고종의 황실 어차 리무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였습니다. 주기 40주년을 기념해 미국 공사 알렌을 통해 들여왔죠. 2인승 오픈카였는데 차종이 포드인지 캐딜락인지 불확실하고 러일 전쟁 때 사라져 실물을 볼 수 없습니다. 국내에 실물이 존재하는 최초의 자동차는 1914년에 영국의 제규어 다임러사가 제작한 고종의 리무진인데 나중에 순종 효황후가 탔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1918년 GM사의 캐딜락을 탔고요. 현재 두 대 모두 국립고궁박물관 1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80여 년간 방치돼 부식된 것을 현대자동차와 영국의 고대 자동차 복원 전문업체가 복원한 것이죠. 일반인이 자동차를 탄 것은 1912년 6월 자동차 운수 산업이 싹트면서부터였습니다. 일본인 오리이가 서울 을지로에서 포드 자동차 한 대로 대절 택시 사업을 시작하죠. 꽤 장사가 잘 됐던 모양입니다. 이듬해 조선인 자본가 이봉래, 일본 청년 곤도와 합작해 20만 원으로 포드 T 승용차 2대를 들여와 사업을 확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기사가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용산에 최초의 자동차 운전학원을 세워 이봉래의 아들 이용문이 우리나라 운전면허 1호 주인공이 되죠. 이 택시는 전화로 호출해야 했고 요금도 비싸 권력자나 부자, 유흥가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죠. 또 같은 해 9월에는 노선버스가 등장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장사를 하던 일본인 에가와가 8인승 포드 승합차 한 대로 마산, 진주, 삼천포간을 운행한 것이죠. 이 차는 지붕을 천막으로 덮고 저녁에는 가스등을 켰습니다. 좌석은 특등석과 일반석이 있어서 운전수 옆 특등석은 일반보다 30% 더 비쌌습니다. 먼지를 덜 뒤집었었거든요. 운수산업 가운데 가장 늦둥이는 시내버스였습니다. 1928년 4월 10일에 최초로 경성부에서 20인승 대형버스 10대를 들여와 시작했는데요. 그때 서울은 인구 31만 명의 교통수단은 전차, 자전거 1000대, 인력거 1200여 대가 전부였습니다. 시내버스가 나오자 이용객이 급증해 증차와 노선을 확장하죠. 특히 버스마다 여차장이 양장 유니폼을 입고 차표를 끊어줘 인기를 끌었답니다. 일부러 청년들이 버스를 탔고 영화계에 데뷔한 차장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후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류 통제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면서 시내버스가 급속히 위축돼 겨우 10대가 운행되죠. 8.15 광복 당시 한반도 전체의 자동차 대수는 7,326대에 불과했습니다. 10년 후인 1955년에도 18,000대에 그쳤죠. 그러다가 1955년 8월에 첫 국산 조립 자동차인 시발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자 최무성씨 삼형제가 서울 을지로 일가 공터에 천막을 쳐놓고 불화받은 GV 부속품을 이용해 드럼통을 펴서 만들었죠. 처음 한 대를 만드는데 4달이 걸렸다가 이후 한 달에 30대를 생산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업박람회에서 최우수 국산품으로 선정되어 이승만 대통령 상을 받고 나서 대박을 칩니다. 8만 환에도 팔리지 않던 것이 30만 환으로 뛰고 시발 택시는 300만 환까지 폭등했죠. 그런데 5.16 후 1962년 시발 자동차는 누적 생산 2235대를 끝으로 폐업합니다. 새나라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새나라 차에 밀려 시발 자동차가 더 이상 팔리지 않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발 자동차는 차체를 드럼통으로 만든 데다 고장이 잦고 기름을 많이 먹는 반면에 새나라 차는 일본 닛산 모델을 반제품 형태로 들여와 경기도 부평에서 세워진 한국 최초 현대식 승용차 제조 공장에서 생산했거든요.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시발 자동차는 이름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국산차인 새나라 차도 비리 혐의로 1963년 총 2,300여 대를 판매하고 단종합니다. 이후 신진자동차와 세안자동차, 대우자동차를 거쳐 지금의 한국 GM으로 이어지죠. 1970년대는 한국 자동차 교통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시기였습니다. 우선 진정한 첫 국산차인 현대 포니가 출시되는데요.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차죠.
고유 모델은 디자인이나 기술을 밖에서 공급받더라도 기획을 주도하고 모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갖는 것을 말하죠. 현대차가 고유 모델 개발을 결단한 1973년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는 연 1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자동차 제조 산업의 핵심인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당시 연 최소 5만 대 이상을 생산해야 했으니까 도박 같은 도전이었죠. 더구나 엔진, 변속기 등 핵심 기술 전수를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 다 거부했거든요. 가까스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고 기술자 2명을 한국으로 파견하죠. 그러나 일본 기술자들이 현대차 공장을 견학하고는 기술 이전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공장 건물과 시설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경주 박물관을 보고 나서 태도가 달라지더랍니다. 일본의 옛 건축물이 한국에 다 있어 놀랐다. 옛날에 한국이 스승이었으니 이제 우리가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것이었죠. 그 후 현대차의 기술자 2명이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1976년부터 포니 1을 양산합니다. 포니차의 개발 주역이었던 강명환 전 현대자동차 공장장이 훗날 인터뷰에서 밝힌 얘기죠. 현대차의 도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1976년 에콰도르의 6대 수출을 시작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 1호 공식 기록이죠. 나중에는 포니 엑셀로 미국에도 진출합니다. 1990년 포니2 픽업 단종 때까지 누적 66만 1,501대 판매 시간을 쓰죠. 포니차 CM송의 첫 가사가 꿈을 꿨어요 포니였습니다. 단순히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개발자와 국민의 고유 브랜드 소망을 그리고 있죠. 오늘날 한국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대국이 된 것도 그런 비전과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1970년 7월 7일 국내에서 거리가 가장 긴 노선번호 1번 경부고속도로를 완전 개통하죠. 공사기간이 2년 5개월로 평균 2.1일마다 1km를 건설했는데 1980년대 중부고속도로 건설은 킬로미터당 8.3일이 걸렸거든요. 비교 불가의 초고속 공정이었죠. 공사비는 429원으로 킬로미터당 1억 원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 도쿄 나고야 고속도로 건설비 5분의 1 수준이었죠. 고속도로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자력으로 고속도로를 매우 값싸고 빠르게 건설했던 거죠. 그런 성과는 설계도면을 직접 그려보던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에 대한 애착과 리더십, 관계자들의 열정, 신속한 토지 수용이 가능했던 당시 사회적 여건과 같은 여러 조건이 함께 따라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실 당시 경부 쪽 교통량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에서 교통량을 조사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였죠.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였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이 경부고속도로 때문만은 아닐 것이고 공사를 서두른 데 따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대동맥을 먼저 뚫음으로써 인력과 물자가 잘 흘러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했고 전 국토가 일일 생활권으로 좁혀지면서 심리적 거리까지 가까워지게 되죠. 1980년대는 3조 효과 등으로 개인소득이 향상되고 통금 해제, 올림픽 개최 등의 이벤트가 겹치며 대중 소비시대가 열립니다. 자동차도 마이카 붐이 일면서 보유 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1980년 52만 8천 대에서 1990년 349만 4천 대로 무려 542%가 늘죠. 반면 도로 연장은 21% 증가에 그치고요. 교통수요 증가에 비해 시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결과는 뻔하죠. 극심한 교통체증과 혼잡이 발생해 대도시 교통난과 고물류비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악화가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한꺼번에 늘릴 수 없잖아요. 1990년대부터 대중교통 활성화와 새로운 교통관리 기법이 적극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자동차 부재 운행, 버스 전용 차로제, 혼잡 통행료, 도심 주차장 상한제, 교통유발금 부과, 지능형 교통체계, 민간 투자사업 확대, 카풀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방안들이 다양하게 시행되죠. 그러나 그 정도로는 동맥경화에 걸린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죠. 오히려 대기오염과 물류난이 심화되며 1995년 물류비 총액이 선진국의 2배 수준인 GDP의 16.5%에 이르게 됩니다. 자동차와 도로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합니다. 21세기 들어 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완공돼 운영을 개시한 배경이죠. 아울러 자동차도 에너지 ICT 기술을 융합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차원의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전기차는 2012년에 국내 최초 양산 모델인 기아의 레이가 나온 이후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죠.
2022년 2월 말 총 24만 1182대로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 약 1%를 차지하고 시장 규모가 세계 11위를 기록하죠. 자율주행차는 전기차와 함께 미래 자동차 기술 패권을 좌우할 성장 산업입니다. 전문기관이 전망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2020년 70억 달러에서 2030년 6,565억 달러로 90배 이상 커진다고 하죠. 한국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행시험장 내에 32만 제곱미터 규모로 우리나라 첫 자율주행 실험도시 KCT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도 레벨 3 기준까지 제정해 기반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산업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인공지능 등이 주요국에 뒤지고 자율주행차 주행거리 실적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미국 웨이모는 3,200만 킬로미터, 중국 바이두는 2,100만 킬로미터의 자율주행차 주행거리를 축적했지만 한국은 시범 서비스 업체 전체를 합해도 72만 킬로미터에 불과하거든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핵심인데 축적 데이터부터 차이가 큰 거죠. 1894년 영국 공사관에 근무하던 비숍 여사가 당시 조선의 교통 실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는 하루낮이 걸린다. 네 사람의 교군이 맨 가마 한 채가 지나가는데도 양쪽 인가의 처마에 걸려 애를 먹기 일쑤였다. 100여 년 전의 이 모습을 세계 선진권인 지금의 자동차 교통과 비교하면 천지개벽이 따로 없죠. 이런 압축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면 된다, 빨리빨리 이런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친환경, 자율주행, 도시망공, 모빌리티 같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 생태계는 추격자가 돼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잡아야 할 선도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체질을 선점자, 신화적으로 받고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창조해야죠. 크게 보고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와 다름을 인정하는 선점자 세계 경영의 DNA를 품자는 거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